단돈 한 달러도 아쉬웠던 나라가 이제는 10조 원 일시불 결제를 거절했습니다. 콧대 높던 북유럽 장관이 한국 공장 바닥에서 오열하며 빌고 펜타곤의 사성 장군이 자존심을 버린 채 화상 전화를 걸어 절규한 이유. 바로 창원 도크에 숨겨진 하얀 괴물 때문입니다. 세계 1위 미국조차 갖지 못한 이 기술은 단순히 얼음을 깨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안보를 송두리째 쥐고 흔들 마스터키였죠. 70년 전 초콜릿을 구걸하던 소년들이 어떻게 세계 지정학 판도를 뒤엎었는지 그 전율 돋는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스턴입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만 20년 넘게 전략 자산을 분석해온 선임 분석관이죠. 제 직업은 숫자로 된 보고서를 통해 세계의 운명을 점치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가 무너질지, 어떤 기술이 다음 패권을 쥐게 될지 저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의 그날 대한민국 창원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20년 커리어를 통째로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정확히 72시간 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시작됩니다. 밖은 평화로운 일요일이었지만 제 상사인 밀러 국장의 집무실은 담배 연기와 중압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위성 지도로 북극해의 거대한 섬 그린란드를 가리키며 제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판이 바뀌었네. 덴마크 놈들이 대형 사고를 쳤어. 밀러 국장이 던진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덴마크가 도덕적 명분에 취해 자국의 핵심 방어 전력인 프랑스제 자주포 19문을 몽땅 우크라이나에 넘겨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했던 이스라엘 무기업체가 전쟁을 이유로 수출을 무기한 중단해버린 것이죠. 한순간에 덴마크 본토를 지킬 대포는 단 한 문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가안보가 문자 그대로 0이 되어버린 겁니다. 덴마크 국방장관 라스무센이 지금 비밀리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네. 한국산 K9 자주포라도 사서 구멍난 안보를 메우려는 수작이지. 하지만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하네. 밀러 국장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안보 위기에 처한 덴마크를 압박해 그들이 가진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권과 요충지를 미국이 헐값에 넘겨받는 것. 이를 위해선 덴마크가 한국에서 무기를 사지 못하게 방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픽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덴마크가 불과 몇 년 전까지 한국 무기를 싸구려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한국 라면이 너무 맵다며 독국물 취급하고 리콜 사태까지 벌였던 오만한 자들인데 이제 와서 한국에 손을 벌린다고요? 그러니까 자네가 가서 판을 깨라는 거야. 국장의 명령은 간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야. 냉정히 말해 우리가 눈짓 한 번만 주면 우리 뜻을 거스르지 못할 하청기지나 다름없지. 네가 가서 적당히 압력을 넣어. 한국 정부가 덴마크의 제안을 거절하게 만들라고. 덴마크가 빈손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그린란드를 삼킬 수 있으니까. 저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였고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을 무시했던 덴마크를 한국이 굳이 도와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곧바로 짐을 꾸려 창원행 전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태평양을 보며 저는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제 머릿속 시나리오는 완벽했습니다. 덴마크 장관은 한국 공장에서 문전박대를 당할 것이고 저는 그 옆에서 미국의 위험을 과시하며 상황을 정리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제나처럼 미국 관리인 저에게 싹싹하게 굴 것이고 저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역시 모범적인 동맹이라 칭찬해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도착할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거대한 음모와 실력이 소용돌이치는 괴물의 소굴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마주할 한국인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미국의 눈치를 보던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비굴함은커녕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정교하게 돌아가는 기계들의 소음이 대지를 울리고 있었죠. 저는 덴마크 장관 일행과 합류해 창원의 하나오션 도크로 향했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잔뜩 긴장해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성대한 환영식이나 레드카펫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우리를 맞이한 건 환영 인파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려온 작업복 차림의 젊은 실무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공장장님은 지금 선약이 있어서 휴게실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라스무센 장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선약? 내가 덴마크 국방장관인데 나보다 중요한 손님이 누구란 말이오? 젊은 직원은 무심하게 태블릿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실무진입니다. 그분들은 3년 전부터 우리와 신뢰를 쌓아온 VIP거든요. 사전 예약 없이 오신 분들은 순서대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저는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의도적으로 덴마크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미국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는 것. 그것은 70년간 이어진 갑을 관계가 뒤바뀌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였습니다. 창원공단의 낡은 안내동 휴게실. 화려한 국빈급 의전은커녕 형광등이 깜빡이는 탕비실 같은 공간에서 유럽의 귀족이라 자부하던 라스무센 장관은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분석관인 저조차 이런 대접은 생전 처음이었죠.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손님이 아닌 번호표를 뽑은 대기자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스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국인들이 미친 게 아닙니까? 일국의 국방장관을 이런 창고 같은 곳에 가둬두다니요. 라스무센 장관이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낮춰 내뱉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지라고 비웃으면서 말입니다. 그때 아까 그 젊은 직원이 쟁반을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시장하실 것 같아 특별히 저희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직원이 탁자 위에 내려놓은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2개였습니다. 그런데 라면 용기를 본 라스무센 장관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이건? 라스무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과 1년 전 덴마크 식약처는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아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 라멘을 전량 리콜 조치하고 전 세계에 한국 식품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언론들은 한국을 독극물 제조국처럼 묘사하며 비웃었죠. 직원은 아주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나무젓가락을 뚝 꺾어 장관 앞에 놓았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공식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공인해 주신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진 라면이죠. 우리 연구원들은 이 매운맛을 견디며 밤을 새웁니다. 장관님도 이 정도 도끼 없이는 우리 무기를 가져가기 힘들 텐데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뱉은 말을 다시 삼켜보라는 우아하고도 잔인한 복수였죠. 저는 그 직원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비굴함이나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확신뿐이었죠. 라스무센 장관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먹지 않는다면 한국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 협상은 시작도 전에 끝날 판이었으니까요. 땀을 뻘뻘 흘리며 덴마크 국방장관이 눈물을 머금고 컵라면을 삼키는 광경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그 비릿한 공기를 즐겼습니다. 미국의 목적은 덴마크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드디어 우리를 부른 곳은 제일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작업복에 박태준이라는 명찰을 단 그는 스스로를 공장 총괄 소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악수조차 청하지 않고 곧바로 대형 스크린의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본론부터 하죠. 덴마크는 3년 전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다가 성능 미달을 이유로 이스라엘제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귀국 국방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 자주포가 영하 20도의 북유럽 동계 환경에서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다고 적혀 있더군요. 박 소장의 목소리는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화면에는 당시 덴마크 군이 실시했던 테스트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쩔쩔매는 한국 기술진과 조롱 섞인 덴마크 장교들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그건 당시 장비에 결함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스라엘제를 고른 것이고. 거짓말 마십시오. 박 소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화면이 반으로 갈라지더니 영하 35도의 핀란드 라플란드 지역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똑같은 조건, 아니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도 한국의 K9은 눈을 가르며 괴물처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시 로그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덴마크 군은 테스트 당시 규정에도 없는 저금 윤활유를 섞어 넣었고 의도적으로 예열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를 팔아주기 위해 한국 무기를 고의로 고장낸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 무기가 쓰레기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펜타곤 분석관인 저도 처음 듣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3년 전의 치욕을 잊지 않고 덴마크 군 내부의 비리와 조작 증거까지 완벽하게 수집해 놓았던 겁니다. 이제 와서 안보가 급해지니 다시 우리를 찾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와 에스토니아가 향후 5년치 물량을 전량 선결제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국가에 내줄 대포는 단 한 문도 없습니다. 박 소장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2배를 내겠소. 일시불로 10조 원을 지금 당장 송금하겠소. 제발 도와주시오. 박 소장. 10조 원. 덴마크 같은 나라가 내밀 수 있는 최대치의 카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한국이 거절하면 내 임무는 완벽하게 끝난다. 하지만 박 소장은 그 거액의 제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데이비드 스턴을 똑바로 응시하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관님, 자주포는 드릴 수 없지만 귀국이 처한 진짜 문제, 그린란드의 빙하를 뚫고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솔루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린란드? 미국의 압박?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인 공장장은 어떻게 우리의 기밀 작전을 알고 있는 것인가? 박 소장은 우리를 이끌고 회의실 반대편 바다와 연결된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리죠. 덴마크가 10조 원을 들고도 사지 못해 안달복달하게 될, 그리고 미국 펜타곤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게 될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거대한 도크의 문이 열리자 눈부신 햇살 아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얀색 강철. 괴물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펜타곤의 그 어떤 위성 사진에도 포착되지 않았던 세계. 지정학의 판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마스터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육중한 경납고 문이 좌우로 갈라지며 쏟아져 들어온 것은 눈부신 창원의 햇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상상해온 조선공학의 한계를 비웃는 듯한 압도적인 강철의 위압감이었죠.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훅 끼쳐왔지만 제 코끝을 먼저 자극한 것은 차가운 쇠,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스무센 장관이 넋을 잃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펜타곤에서 전 세계 전략 자산을 위성으로 감시하던 저 역시 마른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거대한 건조장 한가운데 신화 속 리바이어던처럼 솟아있는 순백의 강철 괴물.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일반적인 군함이나 상선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선체의 앞부분,
즉 선수의 형상은 기괴할 정도로 뭉툭하면서도 날카롭게 깎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살을 가르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짓부수고 깨뜨리고 억지로 길을 열기 위해 설계된 폭력적인 곡선이었죠. 선체 측면에는 짙은 감색으로 단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TITAN 타이탄. 차세대 원자력 추진 쇄빙선, 프로젝트명 타이탄입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를 뚫고 들어올 만큼 명징했습니다. 쇄빙선이라니? 제 머릿속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기껏해야 자주포 정도나 만드는 이 나라가 극지방의 얼음을 깨부수는 원자력 추진 쇄빙선을 만든다고요? 이건 러시아나 핀란드 같은 북구의 설국들이 독점해온 성역입니다. 거짓말 마시오. 한국은 눈도 제대로 오지 않는 나라 아니오? 당신들이 무슨 노하우로 이런 배를 만든단 말이오? 이건 분명 러시아 기술을 베낀 짝퉁일 거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배가 진짜라면 미국의 그린란드 전략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박 소장은 제 도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저를 가소롭다는 듯 쳐다보며 레이저 포인터를 꺼내 선체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미스터 스턴, 짝퉁이라니요? 섭섭한 말씀입니다. 저기 붉은색 도료 밑에 숨겨진 강판의 두께가 보이십니까? 저건 한국 포스코와 협업해 개발한 극저온 특수강입니다. 영하 50도의 극한에서도 절대 깨지지 않죠. 두께만 80입니다. 러시아의 최신형 아르티카급도 5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배의 진짜 심장은 따로 있습니다. 박 소장이 리모컨을 누르자 선체 중앙부가 홀로그램으로 투영되며 내부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그 중심부에는 푸른빛을 내뿜는 두 개의 거대한 원통형 장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탑재된 건 우리가 독자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한 번의 연료 주입으로 지구를 10바퀴 돌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은 추진력이 아닙니다. 이 배는 움직이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로 얼음물 같은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소장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타이탄은 200MW급 전력을 외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 규모의 도시 전체가 쓰는 전력을 이 배 한 척이 단독으로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라스무센 장관님, 당신들이 그린란드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에너지 독립 아닙니까? 미국의 지원 없이는 난방조차 할 수 없는 그 현실 말입니다. 라스무센 장관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두꺼운 얼음에 막혀 북쪽 해안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배를 덴마크가 손에 넣는다면 그들은 미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그린란드의 자원을 채굴하고 그 현장에서 바로 도시급 전력을 공급하며 완벽한 북극 기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계획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거 파는 물건이요? 라스무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정부가 극지 연구용으로 쓰려 했으나 최근 예산 문제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즉,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물건이란 뜻이죠. 박 소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 본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져야 해. 미국 해안경비대가 보유한 쇄빙선은 40년이 넘어 고장만 반복하는 폴라 스타우 단 한 척뿐입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이미 상선 건조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인데 지구 반대편의 이 작은 나라가 미국조차 포기했던 기술을 완성해놓고 우리 눈앞에 떡하니 내놓은 것입니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라스무센 장관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장관님, 착각하지 마시죠. 한미동맹은 혈맹입니다. 한국의 최신 전략 자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은 당연히 미국에 있습니다. 뭐라고? 아까는 한국 무기가 싸구려라더니 이제 와서 우선권? 번스 씨, 당신들 미국은 알래스카 기지가 있으니 배가 필요 없잖아. 이건 우리 덴마크의 생명줄이요.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분석관과
유럽 선진국의 장관이 한국 조선소 부두 한복판에서 배 한 척을 두고 멱살을 잡을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운 진흙탕 싸움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소장은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배를 보여주는 순간 미국과 덴마크가 미친 듯이 달려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우리 두 나라를 경쟁시켜 몸값을 올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진정하시죠. 여긴 경매장이 아닙니다. 박 소장이 시계를 보며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 덧붙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이 배를 바로 가져가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도크의 다음 예약자가 결정됐다고 하는군요. 예약자? 우리보다 급한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이오? 라스무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소장이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카타르입니다. 그들이 LNG 운반선 100척과 함께 이 쇄빙선 기술을 패키지로 구매하겠다고 제안해왔습니다. 현금 일시불로 말이죠. 카타르. 오일머니를 앞세운 중동의 거부. 돈 없는 덴마크나 예산 승인에만 몇 년이 걸리는 미국 의회와는 차원이 다른 슈퍼갑 고객의 등장이었습니다. 저와 라스무센 장관은 동시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카타르라고요?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제 비명 섞인 외침이 거대한 도크의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이미 혼이 나간 표정으로 박 소장의 소매를 붙잡고 있었죠. 카타르라니. 오일머니로 무장한 중동의 거부가 이 북극해의 마스터키를 가져간다는 건 미국과 유럽의 전략적 요충지가 중동 자본의 놀이터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제 당황한 기색을 즐기기라도 하듯 태블릿 PC를 켜서 실시간 계약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타르는 에너지 운송로 확보를 위해 이 타이탄급 쇄빙선 5척을 패키지로 원하고 있습니다. 제시한 금액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현금 일시불 조건을 내걸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위성 보안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정보는 없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펜타곤의 밀러 국장이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창백해진 얼굴로 급히 회의실 구석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귀청을 찢을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위성 판독 결과가 방금 내 책상에 올라왔어. 창원 도크에 있는 저 하얀 물체, 저게 대체 뭐야? 정보국 애들이 분석한 바로는 원자로 코어가 잡힌다는데 사실인가? 국장님, 진정하십시오. 저건 한국이 독자 개발한 SMR 탑재의 쇄빙선입니다. 200mW급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덴마크가 이걸 가져가면 그린란드 매입은 끝장이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카타르가 현찰을 들고 새치기를 하려 한다는 겁니다. 수신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 냉철하던 밀러 국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죠.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이클, 잘 들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든 기술 유출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하든 상관없어. 만약 저 배가 카타르나 덴마크 국기를 달고 출항하는 날엔 자네 책상은 펜타곤이 아니라 알래스카 오지레이더 기지에 있게 될 거야. 알겠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현기증을 느끼며 벽을 짚었습니다. 협박이라니. 천하의 미국이 동맹국의 조선소를 상대로 깡패짓이라도 하라는 겁니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셔츠 깃을 바로잡으며 다시 박 소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눈빛은 이제 외교관의 그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사냥개의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펜타곤은 이 거래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들어간 SMR 기술, 우리 미국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판매를 강행하신다면
미국 정부는 한국 방산 기업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기술 감사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옆에 있던 라스무센 장관조차 경악하며 저를 쳐다보았죠. 미스터 스턴, 당신 제정신이요? 동맹국에게 이런 짓을 하겠다고? 하지만 박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차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낮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지켜보는 어른의 너그러움, 혹은 완벽한 덫을 놓은 사냥꾼의 여유였습니다. 기술 감사요? 하십시오.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박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가슴팍에 두툼한 서류 한 장을 꽂아 넣듯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문서부터 본국에 보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걸 보고도 당신네 국장님이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문서 상단에 찍힌 붉은색 스탬프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 독자 기술 인증 및 미원자력법 제23조 면제 검토서. 미스터 스턴, 당신네 웨스팅하우스 특허는 2029년에 만료되죠? 우리는 그 시점에 맞춰 지난 10년간 독자적인 냉각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 설계는 미국식 가압수형과는 완전히 다른 자연순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특허권과는 단 1%도 겹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박 소장은 제 넥타이를 가볍게 톡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배만 만든 줄 아십니까? 미국이 기술 유출을 핑계로 딴지를 걸어올 모든 법적, 외교적 시나리오까지 이미 3년 전에 시뮬레이션을 끝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조 원을 들고 온 덴마크를 거절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따로 있거든요. 그는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당신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값을 치러.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10조 원이라는 거금도 미국의 거창한 협박도 통하지 않는 상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느덧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제 비굴한 질문에 박 소장은 상황실 유리창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하지만 당신들이 지금 당장 내놓아야 할 것.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연구원들이 지난 3년간 어떤 지옥을 견뎠는지 똑똑히 보셔야겠습니다. 박 소장이 가리킨 유리창 너머, 거기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가장 기괴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가리킨 유리벽 너머의 설계 연구실. 그곳은 연구소라기보다 차라리 야전병원에 가까웠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는 그 넓은 공간에서 수십 명의 연구원이 좀비처럼 의자에 파묻혀 있었죠. 제 상상 속의 첨단 연구소는 정갈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지만 이곳은 처절한 사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 마신 에너지 드링크 캔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링거 거치대가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키보드를 치다가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었고 어떤 연구원은 코피가 터진 휴지를 코에 틀어막은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제 가슴을 흡한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였습니다. 깨알 같은 수식과 도면들 사이사이 붉은색 매직으로 갈겨 쓴 문구들이 제 망막을 찔러왔습니다. 죽어도 완성한다. 못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자. 덴마크가 비웃고 미국이 무시한다. 도끼로 버텨라. 다시는 구걸하지 않는다. 다시는 뺏기지 않는다. 저 친구들, 지난 6개월간 공장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가 제 옆에서 나직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유리벽에 손을 대며 잠든 연구원의 뒷모습을 애틋하게 바라보더군요. 미스터 스턴, 당신네 웨스팅하우스 엔지니어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철저히 지키죠. 주말엔 바비큐 파티를 하고 휴가 땐 하와이로 떠나고요. 물론 그게 인간다운 삶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후발주자가 100년 기술을 가진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방법은 하나뿐이거든요. 박 소장은 주머니에서 낡고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폐허가 된 서울거리에서 헐벗은 아이 하나가 미군 트럭을 향해 손을 내밀며 초콜릿을 구걸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기 코피를 쏟으며 설계도를 그리는 젊은 친구의 할아버지이기도 하죠. 우리는 평생을 미국의 원조와 기술 아래서 살았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평생 구걸해야 하고 기술이 없으면 언제든 버려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엔지니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의 서름을 응축한 거대한 송곳 같았죠. 당신들이 효율과 워라밸을 따질 때 우리는 생존과 복수를 위해 자신을 태웠습니다. 덴마크가 우리 자주포를 싸구려라고 비웃었을 때 우리는 분노하는 대신 저 도크 안에서 강철을 깎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하청기지 취급하며 그린란드를 삼키려 할 때 우리는 당신들의 패권 전략을 단숨에 무력화할 타이탄을 설계했습니다. 저들이 흘리는 건 코피가 아니라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이 나라의 한입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200MW급 원자로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바로 저 손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파괴하는 저 지독한 도끼. 펜타곤이 위성으로 아무리 감시해도 결코 포착할 수 없었던 한국인의 DNA에 각인된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괴물들이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적국이나 경쟁국이 보낼 수 있는 최상의 경외심이자 공포의 표현이었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스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겠소? 돈으로든 권력으로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장관님. 우린 졌습니다. 돈으로 기술은 살 수 있어도 저런 광기는 살 수 없습니다. 덴마크가 백지 수표를 내밀든 미국이 협박을 하든 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지옥을 통과해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때 박 소장의 무전기가 지직거리며 울렸습니다. 소장님, 카타르 대표단이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현금 일시불 계약서 지참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박 소장은 저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데이비드 스턴 씨. 선택하십시오.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며 알래스카 레이더 기지로 유배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백악관의 목줄을 죄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진짜 값을 치르시겠습니까? 제 등줄기에 다시 한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펜타곤의 사성장군 밀러 국장도 백악관의 안보보좌관도 모르는 판이 이곳 창원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의 최후 통첩이 떨어진 순간 제 손에 들린 위성 전화는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카타르 대표단이 로비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죠. 제가 여기서 빈손으로 나가는 순간 미국의 북극권 패권은 영영 회복 불가능한 심해로 가라앉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밀러 국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국장의 거친 음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데이비드, 어떻게 됐나? 협박은 통했어? 당장 그 공장놈들 항복을 받아내. 국장님, 제 말 똑똑히 들으십시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코피를 쏟으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한국 연구원들을 바라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협박은커녕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어야 할 판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특허를 단 1%도 쓰지 않았습니다. 법적 명분도 기술적 우위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지금 로비에 카타르가 현찰 10조를 들고 대기 중입니다. 뭐라고? 그럼 당장 CIA라도 투입해서. 아니요. 국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상사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를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지난 70년간
응축해온 저 지독한 도끼를 사고 있는 겁니다. 저 배를 카타르가 가져가고 덴마크가 빌려 쓰는 날엔 국장님은 펜타곤이 아니라 의회 청문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연결하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밀러 국장도 직감했을 겁니다. 미국의 오만이 만들어낸 구멍이 한국이라는 거인의 등장으로 인해 거대한 함정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잠시 후 국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자네, 진심인가? 무엇을 내줘야 하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격은 카타르가 제시한 금액의 1.5배. 무례함에 대한 벌금입니다. 둘째, 이게 핵심입니다. 백악관 공식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등한 전략적 기술 종주국으로 인정하고 북극권 개발의 전권을 부여하십시오. 한국을 하청 기지가 아닌 미국의 머리 위에 있는 파트너로 앉혀야 합니다. 그건 항복 문서나 다름없어. 대통령이 승인할 리가. 안 하면 미국은 끝납니다. 결정하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박 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표정은 이미 분석관이 아닌 도박판의 모든 것을 건 타짜의 얼굴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여유롭게 시계를 보더니 문을 가리켰습니다. 카타르 대표단이 입장합니다. 스턴 씨, 시간이 다 됐군요.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명품 양복을 차려입은 카타르인들이 들어서려는 찰나 제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공장장님, 카타르와의 미팅은 취소하십시오. 저는 백악관 직인이 찍힌 제 위임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치듯 올려놓았습니다. 미국은 방금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가격은 1.5배가 아니라 2배를 지불하죠. 대신 이 배는 지금 이 순간부터 미 합중국의 최우선 전략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라스무센 장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카타르 대표단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가장 놀란 것은 박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이베라, 펜타곤 예산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는 비용치고는 저렴하니까요. 저는 박 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라스무센 장관님, 당신은 지금 당장 이 방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번스 씨, 우리 동맹 아닙니까? 동맹? 당신들이 우리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밀당을 할 때 동맹은 끝났습니다. 당신들은 신뢰를 잃었고 이제 이 배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조차 구경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까 대접받은 컵라면이나 한 박스 챙겨가시죠. 그게 당신들 수준이니까. 보안 요원들이 라스무센 장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유럽의 귀족이라 자부하던 사내가 질질 끌려나가며 내지르는 비명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상황실에는 저와 박 소장, 그리고 정적이 남았습니다. 박 소장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스터 스턴, 이제야 대화가 좀 통하는군요. 하인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 손은 70년 전 초콜릿을 구걸하던 소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새로 쓰는 거인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도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백악관이 전 세계에 공표하게 만드는 진짜 코리아 모먼트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창원 도크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는 밀러 국장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백악관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10분 뒤 전 세계 모든 주요 매체의 긴급 속보 알람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초췌한 안색으로 브리핑룸 단상에 올랐습니다. 미 합중국은 오늘 대한민국과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안보기술 동맹을 선포합니다. 브리핑은 짧았지만 파괴적 항로를 그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SMR 기술이 세계 표준임을 공식 인정했으며
향후 북극권 개발의 모든 운영권을 한국의 타이탄 프로젝트에 위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항복 문서였습니다. 미국이 특정 분야에서 자신들의 기술적 패권을 내려놓고 타국의 손을 들어준 것은 건국 이래 유례없는 사건이었으니까요. CNN과 BBC, 로이터 통신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한국의 기술 앞에 무릎 꿇다. 북극의 주인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이 될 것인가. 덴마크 정부는 즉각 항해 성명을 준비했지만 이미 판은 끝난 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동물이라 비웃던 나라의 기술 없이는 영토의 난방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했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창원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이 뉴스들이 쏟아지자 박 소장은 비로소 굳게 닫혔던 입술을 떼며 낮게 웃었습니다. 미스터 스턴, 약속은 지키셨군요. 하지만 진정한 인정은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되는 법이죠. 이제 타이탄의 심장을 깨울 시간입니다. 박 소장은 제 손에 낡은 금속 키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70년 전 제 아버지가 미군 트럭에서 받은 초콜릿 상자의 손잡이를 녹여 만든 겁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 기술의 심장을 직접 깨워보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어 콘솔의 메인 스위치에 그 키를 꽂고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 거대한 대지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홀로그램이 푸른 빛에서 황금빛으로 변하며 연쇄적인 기동 신호를 보냈습니다. 출력 10%, 30%, 70%. 노심 안정화 완료. 도크 밖에서 거대한 괴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얀 괴물 타이탄의 굴뚝에서 연기가 아닌 순수한 열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200mW급 원자로가 깨어나며 내뿜는 에너지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전체의 전압을 일시적으로 출렁이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도크의 수문이 열리고 바닷물이 밀려들어오며 수만 톤의 강철 괴물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겪은 모든 수모와 가난을 연료 삼아 타오르는 거대한 태양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데이비드 스턴 씨. 박 소장은 유리창 너머 여전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모니터를 지키는 연구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들이 흘린 코피와 땀이 지금 저 차가운 금속 덩어리를 생명체로 바꾼 겁니다. 당신들의 돈은 저 에너지를 살 수 있지만 저들의 자부심은 결코 살 수 없을 겁니다. 유리병 너머 연구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환호성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병사들처럼 서로의 휑한 눈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웃을 뿐이었죠. 그들의 창백한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이 아닌 해냈다는 지독한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제 주머니 속 위성 전화를 꺼내 밀러 국장에게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조언하건대 앞으로 한국을 대할 때는 펜타곤의 계급장을 떼고 오십시오. 여기 있는 건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를 추월한 스승들입니다. 창원공항 VIP 라운지. 불과 이틀 전 거드름을 피우며 입국했던 라스무센 장관은 이제 혼이 빠져나간 노인처럼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박 소장이 건넨 유통기한 임박 컵라면 박스가 들려 있었죠. 비참한 구걸 끝에 얻은 것이라곤 고작 라면 한 박스와 국가적 망신뿐이었습니다. 그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덴마크 본국 언론들이 안보 주권 포기한 장관, 한국에서 문전박대, 국방비 10조 원 들고 구걸하다 쫓겨나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었으니까요. 덴마크 야당은 이미 장관의 해임안을 가결했고 분노한 시민들은 코펜하겐 광장에서 그의 퇴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스턴, 제발. 미국이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겠소? 한국에 압력을 넣어서 딱 한 문이라도 준고 자주포라도 좋으니 빌려달라고 말이오. 라스무센이 제 가랑이를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장관님, 당신들이 독국물이라 비웃던 한국라면 맛은 어땠습니까?
그 매운맛이 바로 한국의 실력입니다. 미국은 이제 당신들의 뒷수습을 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과 북극의 미래를 설계하느라 바쁘거든요. 제가 그를 매몰차게 뒤로하고 도크로 돌아왔을 때 박 소장은 하나오션 법무팀과 함께 마지막 추가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의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스턴 씨, 미국이 지불할 2배의 가격과는 별개로 우리가 요구하는 무형의 가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 소장이 건넨 서류에는 돈이 아닌 아주 기묘한 요구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건 미 펜타곤 소속 해군 기술진 1000명을 한국 창원 공장으로 파견하여 2년간 한국의 제조 공정을 배울 것. 단, 교육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며 한국인 사수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 것.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우리 기술자들을 한국의 제자로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박 소장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금융과 서비스에 취해 만드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네 조선소들은 잡초만 무성하죠. 타이탄을 가져가도 운영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엔지니어들의 손맛을 배우고 싶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부터 입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펜타곤에게는 2배의 가격보다 더 치욕적인 조건일지 모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기술자들이 한국의 젊은 대리, 과장급 엔지니어 밑에서 망치를 들고 용접을 배워야 한다니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만드는 힘을 잃었고 한국은 그 힘을 무기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위성 보안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정보는 없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펜타곤의 밀러 국장이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창백해진 얼굴로 급히 회의실 구석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귀청을 찢을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위성 판독 결과가 방금 내 책상에 올라왔어. 창원 도크에 있는 저 하얀 물체, 저게 대체 뭐야? 정보국 애들이 분석한 바로는 원자로 코어가 잡힌다는데 사실인가? 국장님, 진정하십시오. 저건 한국이 독자 개발한 SMR 탑재의 쇄빙선입니다. 200mW급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덴마크가 이걸 가져가면 그린란드 매입은 끝장이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카타르가 현찰을 들고 새치기를 하려 한다는 겁니다. 수신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 냉철하던 밀러 국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죠.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이클, 잘 들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든 기술 유출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하든 상관없어. 만약 저 배가 카타르나 덴마크 국기를 달고 출항하는 날엔 자네 책상은 펜타곤이 아니라 알래스카 오지레이더 기지에 있게 될 거야. 알겠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현기증을 느끼며 벽을 짚었습니다. 협박이라니. 천하의 미국이 동맹국의 조선소를 상대로 깡패짓이라도 하라는 겁니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셔츠 깃을 바로잡으며 다시 박 소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눈빛은 이제 외교관의 그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사냥개의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펜타곤은 이 거래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들어간 SMR 기술, 우리 미국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판매를 강행하신다면 미국 정부는 한국 방산, 기업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기술 감사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옆에 있던 라스무센 장관조차 경악하며 저를 쳐다보았죠. 미스터 스턴, 당신 제정신이요? 동맹국에게 이런 짓을 하겠다고? 하지만 박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차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낮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지켜보는 어른의 너그러움, 혹은
완벽한 덫을 놓은 사냥꾼의 여유였습니다. 기술 감사요? 하십시오.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박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가슴팍에 두툼한 서류 한 장을 꽂아 넣듯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문서부터 본국에 보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걸 보고도 당신네 국장님이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문서 상단에 찍힌 붉은색 스탬프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 독자 기술 인증 및 미원자력법 제23조 면제 검토서. 미스터 스턴, 당신네 웨스팅하우스 특허는 2029년에 만료되죠? 우리는 그 시점에 맞춰 지난 10년간 독자적인 냉각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 설계는 미국식 가압 수형과는 완전히 다른 자연 순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특허권과는 단 1%도 겹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박 소장은 제 넥타이를 가볍게 톡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배만 만든 줄 아십니까? 미국이 기술 유출을 핑계로 딴지를 걸어올 모든 법적, 외교적 시나리오까지 이미 3년 전에 시뮬레이션을 끝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조 원을 들고 온 덴마크를 거절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따로 있거든요. 그는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당신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값을 치러.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10조 원이라는 거금도 미국의 거창한 협박도 통하지 않는 상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느덧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제 비굴한 질문에 박 소장은 상황실 유리창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하지만 당신들이 지금 당장 내놓아야 할 것.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연구원들이 지난 3년간 어떤 지옥을 견뎠는지 똑똑히 보셔야겠습니다. 박 소장이 가리킨 유리창 너머, 거기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가장 기괴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가리킨 유리벽 너머의 설계 연구실. 그곳은 연구소라기보다 차라리 야전 병원에 가까웠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는 그 넓은 공간에서 수십 명의 연구원이 좀비처럼 의자에 파묻혀 있었죠. 제 상상 속의 첨단 연구소는 정갈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지만 이곳은 처절한 사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 마신 에너지 드링크 캔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링거 거치대가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키보드를 치다가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었고 어떤 연구원은 코피가 터진 휴지를 코에 틀어막은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제 가슴을 흡한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였습니다. 깨알 같은 수식과 도면들 사이사이 붉은색 매직으로 갈겨 쓴 문구들이 제 망막을 찔러왔습니다. 죽어도 완성한다. 못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자. 덴마크가 비웃고 미국이 무시한다. 도끼로 버텨라. 다시는 구걸하지 않는다. 다시는 뺏기지 않는다. 저 친구들, 지난 6개월간 공장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가 제 옆에서 나직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유리벽에 손을 대며 잠든 연구원의 뒷모습을 애틋하게 바라보더군요. 미스터 스턴, 당신네 웨스팅하우스 엔지니어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철저히 지키죠. 주말엔 바비큐 파티를 하고 휴가 땐 하와이로 떠나고요. 물론 그게 인간다운 삶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후발주자가 100년 기술을 가진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방법은 하나뿐이거든요. 박 소장은 주머니에서 낡고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폐허가 된 서울거리에서 헐벗은 아이 하나가 미군 트럭을 향해 손을 내밀며 초콜릿을 구걸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기 코피를 쏟으며 설계도를 그리는 젊은 친구의 할아버지이기도 하죠.
우리는 평생을 미국의 원조와 기술 아래서 살았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평생 구걸해야 하고 기술이 없으면 언제든 버려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엔지니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의 서름을 응축한 거대한 송곳 같았죠. 당신들이 효율과 워라밸을 따질 때 우리는 생존과 복수를 위해 자신을 태웠습니다. 덴마크가 우리 자주포를 싸구려라고 비웃었을 때 우리는 분노하는 대신 저 도크 안에서 강철을 깎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하청기지 취급하며 그린란드를 삼키려 할 때 우리는 당신들의 패권 전략을 단숨에 무력화할 타이탄을 설계했습니다. 저들이 흘리는 건 코피가 아니라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이 나라의 한입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200mW급 원자로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바로 저 손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파괴하는 저 지독한 도끼. 펜타곤이 위성으로 아무리 감시해도 결코 포착할 수 없었던 한국인의 DNA에 각인된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괴물들이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적국이나 경쟁국이 보낼 수 있는 최상의 경외심이자 공포의 표현이었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스턴,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겠소? 돈으로든 권력으로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장관님. 우린 졌습니다. 돈으로 기술은 살 수 있어도 저런 광기는 살 수 없습니다. 덴마크가 백지 수표를 내밀든 미국이 협박을 하든 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지옥을 통과해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때 박 소장의 무전기가 지직거리며 울렸습니다. 소장님, 카타르 대표단이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현금 일시불 계약서 지참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박 소장은 저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데이비드 스턴 씨. 선택하십시오.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며 알래스카 레이더 기지로 유배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백악관의 목줄을 죄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진짜 값을 치르시겠습니까? 제 등줄기에 다시 한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펜타곤의 사성장군 밀러 국장도 백악관의 안보보좌관도 모르는 판이 이곳 창원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의 최후 통첩이 떨어진 순간 제 손에 들린 위성 전화는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카타르 대표단이 로비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죠. 제가 여기서 빈손으로 나가는 순간 미국의 북극권 패권은 영영 회복 불가능한 심해로 가라앉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밀러 국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국장의 거친 음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데이비드, 어떻게 됐나? 협박은 통했어? 당장 그 공장놈들 항복을 받아내. 국장님, 제 말 똑똑히 들으십시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코피를 쏟으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한국 연구원들을 바라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협박은커녕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어야 할 판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특허를 단 1%도 쓰지 않았습니다. 법적 명분도 기술적 우위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지금 로비에 카타르가 현찰 10조를 들고 대기 중입니다. 뭐라고? 그럼 당장 CIA라도 투입해서. 아니요. 국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상사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를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지난 70년간 응축해온 저 지독한 도끼를 사고 있는 겁니다. 저 배를 카타르가 가져가고 덴마크가 빌려 쓰는 날엔 국장님은 펜타곤이 아니라 의회 청문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연결하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밀러 국장도 직감했을 겁니다. 미국의 오만이 만들어낸 구멍이 한국이라는 거인의 등장으로 인해 거대한 함정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잠시 후 국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자네, 진심인가? 무엇을 내줘야 하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격은 카타르가 제시한 금액의 1.5배. 무례함에 대한 벌금입니다. 둘째, 이게 핵심입니다. 백악관 공식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등한 전략적 기술 종주국으로 인정하고 북극권 개발의 전권을 부여하십시오. 한국을 하청 기지가 아닌 미국의 머리 위에 있는 파트너로 앉혀야 합니다. 그건 항복문서나 다름없어. 대통령이 승인할 리가. 안 하면 미국은 끝납니다. 결정하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박 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표정은 이미 분석관이 아닌 도박판의 모든 것을 건 타짜의 얼굴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여유롭게 시계를 보더니 문을 가리켰습니다. 카타르 대표단이 입장합니다. 스턴 씨, 시간이 다 됐군요.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명품 양복을 차려입은 카타르인들이 들어서려는 찰나 제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공장장님, 카타르와의 미팅은 취소하십시오. 저는 백악관 직인이 찍힌 제 위임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치듯 올려놓았습니다. 미국은 방금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가격은 1.5배가 아니라 2배를 지불하죠. 대신 이 배는 지금 이 순간부터 미 합중국의 최우선 전략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라스무센 장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카타르 대표단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가장 놀란 것은 박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이베라, 펜타곤 예산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는 비용치고는 저렴하니까요. 저는 박 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라스무센 장관님, 당신은 지금 당장 이 방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번스 씨, 우리 동맹 아닙니까? 동맹? 당신들이 우리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밀당을 할 때 동맹은 끝났습니다. 당신들은 신뢰를 잃었고 이제 이 배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조차 구경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까 대접받은 컵라면이나 한 박스 챙겨가시죠. 그게 당신들 수준이니까. 보안 요원들이 라스무센 장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유럽의 귀족이라 자부하던 사내가 질질 끌려나가며 내지르는 비명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상황실에는 저와 박 소장, 그리고 정적이 남았습니다. 박 소장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스터 스턴, 이제야 대화가 좀 통하는군요. 하인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 손은 70년 전 초콜릿을 구걸하던 소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새로 쓰는 거인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도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백악관이 전 세계에 공표하게 만드는 진짜 코리아 모먼트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창원 도크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는 밀러 국장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백악관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10분 뒤 전 세계 모든 주요 매체의 긴급 속보 알람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초췌한 안색으로 브리핑룸 단상에 올랐습니다. 미 합중국은 오늘 대한민국과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안보기술 동맹을 선포합니다. 브리핑은 짧았지만 파괴적 항로를 그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SMR 기술이 세계 표준임을 공식 인정했으며 향후 북극권 개발의 모든 운영권을 한국의 타이탄 프로젝트에 위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항복 문서였습니다. 미국이 특정 분야에서 자신들의 기술적 패권을 내려놓고 타국의 손을 들어준 것은 건국 이래 유례없는 사건이었으니까요. CNN과 BBC, 로이터 통신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한국의 기술 앞에 무릎 꿇다. 북극의 주인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이 될 것인가. 덴마크 정부는 즉각 항해 성명을 준비했지만 이미 판은 끝난 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동물이라 비웃던 나라의 기술 없이는 영토의 난방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했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창원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이 뉴스들이 쏟아지자 박 소장은 비로소 굳게 닫혔던 입술을 떼며 낮게 웃었습니다. 미스터 스턴, 약속은 지키셨군요. 하지만 진정한 인정은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되는 법이죠. 이제 타이탄의 심장을 깨울 시간입니다. 박 소장은 제 손에 낡은 금속 키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70년 전 제 아버지가 미군 트럭에서 받은 초콜릿 상자의 손잡이를 녹여 만든 겁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 기술의 심장을 직접 깨워보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어 콘솔의 메인 스위치에 그 키를 꽂고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 거대한 대지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홀로그램이 푸른 빛에서 황금빛으로 변하며 연쇄적인 기동 신호를 보냈습니다. 출력 10%, 30%, 70%. 노심 안정화 완료. 도크 밖에서 거대한 괴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얀 괴물 타이탄의 굴뚝에서 연기가 아닌 순수한 열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200mW급 원자로가 깨어나며 내뿜는 에너지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전체의 전압을 일시적으로 출렁이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도크의 수문이 열리고 바닷물이 밀려들어오며 수만 톤의 강철 괴물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겪은 모든 수모와 가난을 연료 삼아 타오르는 거대한 태양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데이비드 스턴 씨. 박 소장은 유리창 너머 여전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모니터를 지키는 연구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들이 흘린 코피와 땀이 지금 저 차가운 금속 덩어리를 생명체로 바꾼 겁니다. 당신들의 돈은 저 에너지를 살 수 있지만 저들의 자부심은 결코 살 수 없을 겁니다. 유리병 너머 연구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환호성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병사들처럼 서로의 휑한 눈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웃을 뿐이었죠. 그들의 창백한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이 아닌 해냈다는 지독한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제 주머니 속 위성 전화를 꺼내 밀러 국장에게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조언하건대 앞으로 한국을 대할 때는 펜타곤의 계급장을 떼고 오십시오. 여기 있는 건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를 추월한 스승들입니다. 창원공항 VIP 라운지. 불과 이틀 전 거드름을 피우며 입국했던 라스무센 장관은 이제 혼이 빠져나간 노인처럼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박 소장이 건넨 유통기한 임박 컵라면 박스가 들려 있었죠. 비참한 구걸 끝에 얻은 것이라곤 고작 라면 한 박스와 국가적 망신뿐이었습니다. 그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덴마크 본국 언론들이 안보 주권 포기한 장관, 한국에서 문전박대, 국방비 10조 원 들고 구걸하다 쫓겨나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었으니까요. 덴마크 야당은 이미 장관의 해임안을 가결했고 분노한 시민들은 코펜하겐 광장에서 그의 퇴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스턴, 제발. 미국이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겠소? 한국에 압력을 넣어서 딱 한 문이라도 중고. 자주포라도 좋으니 빌려달라고 말이오. 라스무센이 제 가랑이를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장관님, 당신들이 독국물이라 비웃던 한국라면 맛은 어땠습니까? 그 매운맛이 바로 한국의 실력입니다. 미국은 이제 당신들의 뒷수습을 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과 북극의 미래를 설계하느라 바쁘거든요. 제가 그를 매몰차게 뒤로하고 도크로 돌아왔을 때 박 소장은 하나오션 법무팀과 함께 마지막 추가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의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스턴 씨, 미국이 지불할 2배의 가격과는 별개로 우리가 요구하는 무형의 가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 소장이 건넨 서류에는 돈이 아닌 아주 기묘한 요구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건 미 펜타곤 소속 해군 기술진 1000명을 한국 창원 공장으로 파견하여 2년간 한국의 제조 공정을 배울 것. 단, 교육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며 한국인 사수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 것.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우리 기술자들을 한국의 제자로 만들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박 소장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금융과 서비스에 취해 만드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네 조선소들은 잡초만 무성하죠. 타이탄을 가져가도 운영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엔지니어들의 손맛을 배우고 싶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부터 입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펜타곤에게는 이베의 가격보다 더 치욕적인 조건일지 모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기술자들이 한국의 젊은 대리, 과장급 엔지니어 밑에서 망치를 들고 용접을 배워야 한다니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만드는 힘을 잃었고 한국은 그 힘을 무기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밀러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미친 조건을 보고했습니다. 예상외로 국장은 힘없이 대답하더군요. 수락하게.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건 내가 더 잘 아네. 이미 대통령도 한국의 제조 역량에 감탄하며 러스트 벨트 제조업, 쇠락 지역의 부하를 한국에 맡기겠다고 선언했네. 미국의 항복은 그렇게 완결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크의 수문이 완전히 열리고 타이탄이 마침내 바다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수만 톤의 하얀 강철 괴물이 수면 위로 솟구치며 일으킨 파도는 도크벽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창원 하늘을 뒤덮었고 부두에 서 있던 수천 명의 직원이 모자를 벗어던지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하얀 괴물의 가판 위에서 멀어지는 한국 땅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창원공단의 불빛은 마치 거대한 반도체 회로처럼 정교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설계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가시죠, 미스터 스턴. 이제 북극의 얼음을 깨부술 시간입니다. 박 소장의 말과 함께 타이탄의 소형 원자로가 본격적인 출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체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응축된 한 나라의 에너지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거대한 맥박이었습니다. 창원을 떠난 지 보름 만에 우리는 인류의 접근을 거부하는 금단의 땅, 북극권의 초입인 베링 해협에 도달했습니다. 선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경이로움을 넘어선 공포 그 자체였죠. 영하 45도. 살을 애듯 불어오는 극지의 칼바람은 강철마저 얼려버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이 하얀 괴물 타이탄은 달랐습니다. 200mW급 소형 원자로가 뿜어내는 막강한 열기는 선체 주변의 냉기를 비웃듯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선박이라면 이미 엔진이 멈추고 표류했을 환경이었지만 타이탄의 내부는 쾌적한 봄날 같았죠. 자, 이제부터 진짜 시험대입니다. 함교에 선 박 소장이 전방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강철 벽처럼 솟아오른 3m 두께의 무한 빙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그 어떤 배도 멈추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죽음의 장벽. 그때였습니다. 레이더에 붉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소장님, 러시아의 핵추진 쇄빙선 아르티카급입니다. 우리 항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극해의 전통적인 지배자이자 쇄빙선 기술의 종주국이라 자부하는 나라. 그들은 거대한 확성기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안보구역이다. 한국산 장난감은 당장 기술을 돌려라. 얼음에 갇혀 구조 요청을 보내기 싫다면 말이다. 모욕적인 도발이었습니다. 덴마크와 미국이 그랬듯 러시아 역시 한국의 기술력을 우습게 보고 있었죠. 하지만 박 소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추진 제어 레버를 끝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전출력 기동. 타이탄의 진가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우웅. 선체 바닥에서 지옥의 포효 같은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타이탄의 선수가 거대한 빙벽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3m 두께의 얼음 덩어리가 산산조각나며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놀라운 점은 속도였습니다. 보통의 쇠빙선은 얼음을 깨기 위해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지만 타이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80 특수강과 원자력의 폭발적인 힘이 결합하자 빙하들은 마치 젖은 종이장처럼 무력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시속 5노트의 정속주행. 그것은 북극해의 역사상 단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괴물 같은 돌파력이었습니다. 항로를 가로막던 러시아의 아르티카급 쇠빙선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쩔쩔매며 뚫던 빙하를 한국의 배가 마치 산책하듯 지나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 옆에 서 있던 미국 해군 기술진이 입을 벌린 채 물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당신들이 하청기지라 부르던 나라의 실력입니다. 저는 전율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박 소장이 러시아 함선을 향해 무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구조 요청을 보낼 생각이 없다. 다만 너희가 갇힌다면 우리가 길을 열어줄 용의는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술이다. 통쾌한 일갈이었습니다. 러시아 쇠빙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서히 길을 비켰습니다. 북극의 지배자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타이탄은 그 길로 그린란드 북부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얼음 때문에 수십 년간 외부와 단절되었던 그곳에 타이탄이 정박하며 거대한 전력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전력 공급 개시. 암흑에 쌓여있던 그린란드의 작은 마을들에 일제히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디젤 발전기 소음 대신 한국의 SMR이 만들어낸 깨끗하고 강력한 전기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 주민들은 창밖으로 비치는 환한 불빛에 환호하며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도 덴마크도 해주지 못한 일을 한국의 배 한 척이 해낸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펜타곤의 마지막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그린란드는 이제 미국의 땅도 덴마크의 땅도 아닙니다. 이곳의 주인은 이들에게 빛을 선물한 한국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우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들 자체가 이미 거대한 태양입니다. 북극의 얼음을 찢어발기며 증명한 타이탄의 전설적인 항해를 마친 뒤 저는 다시 창원 국가산업단지로 돌아왔습니다. 리무진 창밖으로 보이는 창원의 야경은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교한 회로처럼 빛나는 이 도시의 불빛은 단순히 전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이라는 얼음벽을 깨부수기 위해 자신을 불태운 사람들의 지독한 의지가 뿜어내는 광채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기 전 저는 박 소장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위해 다시 그 설계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연구실은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전쟁터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연구원들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언가에 쫓기는 좀비가 아니라 세계의 표준을 세운 거인들의 풍모를 풍기고 있었죠. 저는 지갑에서 낡은 $1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봤던 유리병 너머 여전히 모니터와 씨름하고 있는 이름 모를 젊은 연구원이 보이는 창가에 그 지폐를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팁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미군 트럭 뒤에서 초콜릿을 구걸하던 소년들이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펜타곤 수석 분석관으로서 제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소소하지만 진심 어린 항복 문서였습니다. 박 소장님, 덕분에 저는 알래스카 유배 대신 펜타곤의 전략자문위원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네자 박 소장은 그 투박한 손으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승진 축하합니다, 데이비드.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산 것은 배 한 척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의 시간과 자존심이라는 걸요. 이제 미국도 우리와 함께 달리려면 잠 좀 줄여야 할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차가운 상황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강대국의 오만을 내려놓은 자와 약소국의 서름을 실력으로 씻어낸 자가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맹의 소리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자 발 아래로 대한민국의 야경이 보석함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최종 보고서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제목은 독수리의 날개와 호랑이의 발톱 한미동맹의 재정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지켜줘야 할 대상이나 하청기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앞질렀거나 적어도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유일한 거인이다.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은 것은 자비가 아니라 미국의 생존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불빛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의 이 코리아 모먼트는 단순히 배 한 척을 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70년 전 폐허 속에서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어린 소년들의 눈물이 강철보다 단단한 기술이 되어 돌아온 기적의 역사입니다. 미국이 금융에 취해 있을 때 쇠를 깎고 덴마크가 오만에 빠져 있을 때 원자로를 설계했던 그 지독한 도끼. 그 도끼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앞날에 녹지 않을 얼음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를 경악시킨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링거를 꽂아가며 나라의 미래를 설계한 이름 모를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저 데이비드 스턴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가슴 뜨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